선생님, 제가 언제 죽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 한번 보자. 왜요? 당신은 내일 죽습니다. 네? 당신은 80년 뒤에 죽습니다. 네? 당신은 100일 뒤에 죽습니다. 네? 당신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혹은 일주일 뒤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버킷리스트에 대하여 특히 그 뒷장에 적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활력이나 목표를 주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압축시켜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짧은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에 가깝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약 쓰고 싶으시다면 뒷장에는 자신이 죽을 경우를 대비해 죽음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킷이라는 뜻은요, 사형수가 목을 메고 사형을 기다릴 때 밟고 올라가는 양동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의미를 지닌 kick the bucket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네요. 이 말이 너무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사실 언젠가는 죽게 되며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가 너무 심하긴 하지만 언제 양동이를 걷어차일지 모르는 목을 메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운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버킷리스트를 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쾌락주의적인 관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죽는다는 것이 마치 스위치가 꺼지듯 한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관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정말 편하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셀리 티스테일은 작가이자 완화 의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간호사입니다.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는 다양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라는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완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임종이 임박한 환자분이나 장기 치료 투병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환자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를 돕는 굉장히 포괄적인 형태의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서울대학교 암병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갑자기 찾아온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인 혼란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먹어야 하는지, 직장이나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동안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상들이 한순간에 혼란으로 변하는 그런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셀리 테스테일은 30여 년간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엄청난 혼란을 겪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굉장히 다양한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에서 조용히 떠나는 죽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정신없이 떠나버리는 죽음, 그 어떤 처치나 진통제를 거부하고 온 몸으로 고통을 느끼며 단추 하나 잠글 힘도 없고 대소변도 해결할 수 없는, 두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몰골을 자진해서 선택해 맞이하는 죽음. 우리 모두가 각양각색이듯 그녀가 만난 죽음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길 원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통은 최대한 적고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침대를 둘러싸고 있고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차곡차곡 건네는 그런 모습 말이죠. 하지만 셀리 테스테일은 그런 좋은 죽음은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전문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환자를 돌볼 경우 갈수록 대화가 힘들어지는 환자의 상태로 인해 가족들과의 소통은 더 어려워지고 불치병의 환자를 돌봐본 경험이 없던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이자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환자에게 그대로 표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가 원하는 죽음이 아닌 환자의 가족들이 원하는 죽음 의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자기 몸을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떠나는 걸 상상한다.
그야말로 상상이다. 소위 좋은 죽음에 대한 이상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 죽음은 성공이냐 실패냐의 문제도 아니고 성취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삶과 죽음은 소유물이 아니다. 죽음이 특정한 방식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다를 땐 나쁘다고 판단할 것인가? 내 죽음은 오로지 내 소관이며 내 죽음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죽음이 우리의 삶과 어울릴까? 우리가 살기 위해 애썼던 방식을, 살고 싶었던 방식을 죽음에도 반영할 수 있을까? 막연히 좋은 죽음을 바라지 말고 적합한 죽음을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이 책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교수대 위에서 양동이를 차는 일은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말기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투병 생활을 이어가는 것은 아주 처절하고 매우 고통스러운 긴 과정입니다. 셀리 티스테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신체의 모든 조직이 참여하는 과정으로 그 방법과 속도는 조직마다 다르다. 여기에 핵심은 과정이라는 말에 있다. 행위, 순간 또는 영혼이 떠나가는 시간이라는 뜻의 다른 용어보다 과정이라는 말이 중요하다. 죽음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 느끼게 되는 그 혼돈과 고통, 공포 등은 또한 순서나 예고 없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이를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환자가 느끼는 그 감정을 쉽게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한계로 인해 제가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지만 실제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덜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셀리 티스테일은 죽음 계획서를 써볼 것을 권합니다. 죽음 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제일 처음 연락을 해야 될 사람의 연락처부터 자신의 재정관리, 장기기증,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만약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경우 어떤 형태의 케어를 받길 원하는지, 통증을 견디면서 정신이 깨어있길 원하는지, 정신이 몽롱하더라도 고통이 약에 취해 통증이 완화되길 원하는지, 어떤 형태의 종교의식을 치르고 싶은지,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누구에게 권리를 위임할 것인지, 굉장히 세세하지만 모든 요소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언과는 약간 다른데요. 임종을 맞이한 후 처리해야 할 재산이나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죽음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죽고 난 이후까지 이 긴 여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자신의 가족들과 힘들어지는 의사소통으로 인해 환자 자신과 가족들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최대한 편한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은 우리가 버킷리스트를 준비하면서 그 뒷장에 우리의 죽음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 삶의 밝은 측면과 삶이 갖고 있는 그 어두운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해야 하는 성숙된 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우리의 삶의 목표나 활력을 제공해주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그 반면에 있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긴 과정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짧은 사건이 아니라 긴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버킷리스트를 쓰고 싶으시다면 앞장에는 버킷리스트를, 그리고 뒷장에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계획서를 써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대학 시절 우연히 친구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현대인들이 죽는 가장 큰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교통사고이고 또 하나는 노년에 맞이하는 불치병들입니다. 저는 교통사고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노년이 되어 불치병을 얻게 되면 제 가족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때까지 안 살 건데? 워낙 철이 없던 시기이기도 했고 그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엔 성숙하지 못했던 저희들은 그냥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뒤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당시엔 제가 이렇게 30대 후반이 될 줄도 몰랐고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줄, 특히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으로 제가 어떤 버킷리스트를 쓰게 될지 또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책에도 나왔고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짧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죽음을 묘사한 불상이나 그림을 보면 오른편으로 누운 모습, 단정하게 펼쳐진
의복, 감겨져 있는 눈과 가에 띄고 있는 잔잔한 미소 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부처님은 그 당시 식중독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시주로 받은 버섯과 불고기가 상했기 때문이고, 그로 인해 극심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을 겪었을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당시 의학기술로 봐서는 부처님은 그 고통을 진정시킬 그 어떤 진통제나 처방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맨몸으로 그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제자들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차마 두 눈으로 스승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십니다. 보라, 너희들도 이러할지니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삶에 힘들고 어두운 그 부분을 외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